일본은 러시아의 간첩 천국이 되었다는 말이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만들고 있는 무기들의 부품 상당수가 일본산이란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그 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해외 소식을 접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요, 현재 일본산 부품이 러시아에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 미사일과 드론의 90%의 일본산 부품이 들어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5월에 러시아가 KH-101 순항 미사일을 통해 키이우를 공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소 24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데요. 문제는 우크라이나 조사 당국이 조사를 해보니까 미사일 안에 대러 수출 금지 대상이 일본산 부품에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부품은 미사일 유도 장치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러시아군 총참모부 정보총국 산하 비밀 조직인 제29기 도쿄 내에서 아예 조달망을 만들어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서방 세계는 러시아 간첩을 전부 추방하였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간첩들 상당수가 일본에 들어간 것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우크라이나 정부가 계속해서 일본에 서한을 보냈는데 일본은 그리 큰 대응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일본산 부품이 러시아 무기에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를 일본 정부에 반복해서 전달했는데요. 2025년 4월 한 달에만 일본 외무성에 최소 8건의 공식 서한을 보냈다고 합니다. 서한에는 탄도미사일 등에서 회수한 일본산 회로기판과 송신기, 반도체 명단과 사진이 담겨 있었다고 하는데요. 회수된 부품의 제조사 명단에는 일본 전기, 파나소닉, 도시바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일본 기업들이 고의로 러시아에 판매했다는 증거는 없긴 합니다. 여기에 러시아는 일본에서 제트기 연료를 수입하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설 공격으로 연료 부족에 직면하다 보니까요, 일본 치바현에서 제트기 연료 20만 배럴 이상을 수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러시아가 일본에서 수입한 제트기 연료를 한국 여수 앞바다에서 다른 유주선으로 환적하고 러시아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지통신이 보도했는데요. 다만 이것에 대해서 러시아와 한국, 일본 모두 논평하진 않았습니다만 러시아는 계속해서 일본을 통해 각종 연료와 부품을 수입하려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 권력이 정보기관을 과도하게 활용했던 과거를 반성하면서 정보기관의 활동 범위를 오랫동안 엄격하게 제한했다는 점입니다. 공안조사청과 내각정보조사실 같은 조직은 존재하지만 해외에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거나 외국 정보기관의 활동을 추적하고 차단하는 역할에는 여러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기관마다 담당 업무가 나뉘어 있어 정보를 신속하게 통합하고 대응하는 체계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여기에 외국 정보위원회 간첩 행위를 포괄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률도 마련되지 않아 실제 의심스러운 활동이 확인되더라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제한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영업비밀 유출이나 특정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수준에 그치는 사례도 있었고 외국 정보위원에게 직접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해외 정보기관으로서는 활동하기 수월한 조건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러시아 정보기관도 바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노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첨단 기술력이 뛰어난 일본 기업과 물류망, 그리고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전자부품 공급망을 활용해 필요한 물자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민간용으로 거래되는 제품 가운데 군사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은 정상적인 상거래와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추적과 차단이 쉽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여러 국가를 거치는 복잡한 운송 구조까지 이용되면서 일본에서 출발한 부품이 최종적으로 러시아 무기체계에 들어가는 상황이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시행하고 기업들도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우회 조달망이 계속 작동했다는 사실은 현재 제도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도 기존 체계만으로는 외국 정보기관의 활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 결과 2026년 5월 27일 이른바 일본판 CIA로 불리는 국가정보국 설치 법안이 일본 의회를 통과했는데요. 이번 법안은 새로운 정보기관 하나를 만드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정보 기능을 하나의 지휘체계로 묶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신설되는 국가정보회의는 일본의 정보정책을 총괄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운영됩니다. 총리가 의장을 맡고 국가공안위원장과 관방장관, 법무부 장관, 외무장관을 비롯한 관계 강요 9명이 참여해 국가안보와 테러 대응, 해외 정보활동 분석, 외국 정보기관의 움직임에 대한 대응 방침 등을 심의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각 기관이 따로 움직이던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 차원의 전략을 하나로 조율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 셈입니다. 국가정보국은 이러한 국가정보회의를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조직으로 운영됩니다. 외무성과 공안조사청, 경찰청 외사부문과 공안부문, 방위성 정보본부 등에서 수집한 정보를 한 곳으로 모아 분석하고 필요한 내용을 정부에서 신속하게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그동안은 기관마다 확보한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거나 분석 기준이 서로 달라 대응 속도가 늦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일본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정보의 수집과 분석 기능을 한층 더 집중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입니다. 국가정보국은 기존 총리 직속 조직인 내각정보조사실을 확대 개편하는 방식으로 출범하여
있잖아요. 약 700명 규모의 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조직의 위상도 크게 높아집니다. 국가정보국과 국가정보국장은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국가안보국, 즉 NSS와 동등한 수준의 지위를 부여받아 정보 분석 결과가 국가정책 결정 과정에 더욱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이번 국가정보회의와 국가정보국 설치는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중요한 선거 당시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안보 정책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맞춰 정보 수집과 분석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판단 아래 관련 제도를 빠르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일본 자민당은 정보기관 개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관련 법률 정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핵심은 국가안전 보장을 목적으로 한 통신감청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통신감청법을 손질하겠다는 것인데요. 현재 일본은 법원의 영장을 받아 범죄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만 사법감청이 가능하고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일부 제도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 정보기관의 간첩 활동이나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위협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별도의 감청 권한은 부족하다는 것이 자민당의 판단입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자민당 정무조사회장도 일본에는 범죄 수사를 위한 제도는 존재하지만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 수집 체계는 미흡하다며 정보 방위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민당은 해외 세력이 일본 정치와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움직임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를 위해 외국 정부나 외국 단체를 대신해 로비 활동이나 정치적 활동을 하는 개인과 단체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외국 대리인 등록법 제정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대신해 활동하는지 공개하도록 만들어 외국의 영향력 행사 여부를 국민과 정부가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여기에 간첩 행위를 더욱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간첩제 신설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현재 일본은 영업비밀 유출이나 특정 법률 위반 혐의는 적용할 수 있지만 외국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거나 넘기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처벌하는 법률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자민당은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태도입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정보기관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질 경우 국민의 사생활과 통신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민당도 이러한 비판을 의식해 정보 수집 권한을 확대하더라도 국회와 독립적인 감시기구가 정부의 권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감독하는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언안에 포함했습니다. 정보 역량을 강화하면서도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통제 장치를 동시에 구축하겠다는 점을 함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 개편이 러시아만을 겨냥한 조치는 아니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가 가장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는 안보 위협 가운데 하나가 첨단 기술 유출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반도체와 인공지능, 양자기술, 우주항공, 방위산업처럼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분야에서는 중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정보 수집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대학과 연구기관,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핵심 기술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기존 제도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경제안보를 국가안보의 중요한 축으로 규정한 이후 첨단 산업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차세대 배터리, 정밀 기계, 히토리 관련 기술은 물론 방산 기술까지 국가 전략 자산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정보기관의 기능 강화 역시 경제안보 정책의 연장선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특정 국가를 공식적으로 지목하기보다는 모든 외국 정보기관의 정보 수집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 언론과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러시아의 첩보 활동과 함께 중국을 통한 기술 유출 가능성도 중요한 대응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해외 연구기관과 공동 연구, 기업 인수 합병, 기술 협력, 인력 교류 등 정상적인 활동을 가장해 핵심 기술에 접근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정보기관의 역할도 기존의 군사정보 중심에서 산업과 경제안보 분야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일본이 추진하는 정보기관 개편은 간첩을 적발하는 수준을 넘어 국가 핵심 기술과 산업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안보 체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